자, 오늘 2월 22일 수업 시작할게요. 윤상이가 또 결석이라서 결석좀 다음 주에도 또 결석이라 계속 결석이네. 어쨌든 영상을 찍어요. 지난주에 3학년 2학기 과정을 첫 시간을 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내용이. 자, 지난주에 배운 거 세포 분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염색체 사람을 기준으로 염색체의 총 개수는 46개야. 개수로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46개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자주 쓰는 표현은 23쌍을 좀 더 자주 쓰는 표현법이야. 23쌍은 뭐냐면 염색체의 종류가 있는데 1, 2, 3, 4 이렇게 해서 있다고 쳐. 그래서 22번째 종류까지가 여기까지를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 아니, 그 상동 염색체가 아니고 총 23개의 염색체는 전부 다 상동 염색체야. 상동 염색체가 뭐냐면 어떤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염색체가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 크기도 비슷하고, 일단 무엇보다 크기가 비슷한 것보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는 역할이 비슷해.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1번 염색체가 있어, 얘들아. 그럼 저게 여러분들의 어떤 키를 결정한다 쳐.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어떻게 영향을 하고 또는 상호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랜덤이지, 이제 그런 거는. 그리고 내용이 좀 복잡해. 무슨 수학적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의 몸은 적당히 섞여서 중간 키가 나올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되게 다양해.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키가 크고 또는 내 키가 어떻게 결정되냐 이런 것보다는 얘네들이 나의 키를 결정하는 염색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같은 원리로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이런 애들도 각각의 자기 미션이 있을 거야. 누구는 IQ를 결정하고, 예를 들면 누구는 피부 색깔을 결정하고, 누구는 외모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역할이 다 있다고, 우리 몸의 염색체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 3번 염색체가 예를 들면 키를 결정하는 염색체야. 근데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랜덤하게 3번 염색체에 문제가 있게 태어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하면 태어났더니 남자인데도 막 키가 한 140밖에 안 되고, 예를 들면 그럼 기형이잖아. 그런 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그게 기형아가 되는 거야. 염색체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동 염색체 23개 중에 얘를 상 염색체라고 불러. 그래서 상 염색체는 우리 몸의 외모나 IQ나 기타 등등 우리 몸의 다양한 특성들을 결정하는 거야. 키가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피부 색깔, IQ 그런 게 다 여기랑 상관이 있는 거야. 그 마지막으로 23번째 염색체를 뭐라고 부르냐? 성 염색체라고 불러. 소위 말하는 남성 여성을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XY라고 표현을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XX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 Y 하나 때문에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는 얘네 둘이가 완전 같은 염색체는 아니야. 근데 비슷한 염색체란 말이지. 그럼 같은 원리로 2번 염색체가 있어. 그러면 얘도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역시 얘네들도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퍼펙트하게 같은 염색체는 아니야. 왜? 하나는 아빠 거고 하나는 엄마 거니까 퍼펙트하게 같은 염색체는 아니지. 그럼 뭐 하는 애들이냐? 같은 역할을 하는 염색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이런 애가 23쌍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개수로는 46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얘네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해. 그래서 우선 체세포 분열을 할 거야.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카피했다가 똑같은 애 두 개로 쪼개지는 거고, 비유를 하자면 세포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렇게 두 개가 생겨나서, 근데 얘네 둘은 얘랑 퍼펙트하게 같은 세포인 거야. 그래서 분열되기 전에 이 모습을 모세포, 엄마 세포다 그래서 모세포라고 그러고, 분열 후에 이 두 개를 딸세포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확히는 모세포가 두 개가 쪼개지면 딸세포로 변신한 거야. 이게 대표적인 체세포 분열이야. 그 체세포 분열은 등치가 이렇게 커지다가
한두 끝도 없이 커지는 게 아니고 아 이 정도 컸으면 안 되겠다. 쪼개야 되겠다. 그래서 쪼갠 직후에는 좀 쬐끄맣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또 이렇게 성장을 해. 그럼 성장해서 아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겠다. 그럼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장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의 키가 크고 살이 찌고 뭔가 신체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게 바로 세포 분열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니네 나이 세포 그러니까 지금 건우가 가지고 있는 총 세포 개수보다 내가 세포 개수가 많다고. 왜? 너는 성장이 끝난 애가 아니니까 아직도 너는 세포가 늘어나고 있어. 그렇지만 선생님은 우리 한국 사람 나이로 한 대략 한 20몇 살 정도면 성장이 끝나. 그때부터는 키도 더 안 크고 이제 그날 이후로는 어떻게 돼? 늙어갈 일만 남은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얘를 AABBU 염색체를 통해서 내가 얘기를 해볼게. 자, AA가 있고 BB가 있어. 상동 염색체야. 그럼 얘네들이 카피를 한단 말이야. 카피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카피가 되면 어떻게 돼? AA 똑같이 카피하고 AA 이렇게 카피되고 얘도 BB 그 다음에 BB 이렇게 카피가 됐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분리가 될 때 완벽히 두 개로 쪼개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실제 분리할 때는 AA, AA, BB, BB 이렇게 선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우리가 케이크 자르듯이 반으로 딱 쪼개. 그럼 좌우가 퍼펙트한 데칼코마니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잘라졌지? 그럼 나중에 또 다시 자리 잡을 때는 이렇게 자리 잡아. 그럼 원래의 원본하고 똑같아지잖아. 뭐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이 되는 게 체세포 분열이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말 그대로 카피했다가 딱 반으로 쪼개지는 거야. 두 개씩 카피가 된 거지. 근데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 내용이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두 번 분열해. 그러니까 쪼개지는 게 두 번 쪼개진다고. 자, 우선 아까처럼 A, B, B 더 있지만 두 개씩만 해볼게. 그래서 우선 카피를 해. 그럼 카피를 하면 A가 됐고 B, B가 됐잖아. 자, 먼저 감수 1분열에서 첫 번째 분열을 감수 1분열이라고 불러. 왜 감수 1분열이나? 첫 번째는 아까는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그게 다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졌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쪼개지냐면 이렇게 쪼개져.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얘랑 하는 역할이 똑같지만 이제 갈라지는 거야. 그치? 갈라졌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쪼개진 애는 이쪽 예를 들면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번은 AA 그 다음에 BB가 되고 2번은 AA BB 이런 염색체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쪼개졌잖아. 얘랑은 다른 애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아까 거라고 치자. 그럼 얘네들이 정자야. 그럼 이 정자랑 이 정자가 다른 정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형제지만 이거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형제끼리도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형제끼리 얼굴이 생각보다 많이 다른 경우도 있어. 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대부분은 완전 다르진 않지만 정말 랜덤하게도 둘이 붙여놔도 형제라고 해도 완전 딴 사람 수준으로 생긴 사람들도 있어. 대부분은 닮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형제인데 막 형은 졸라 잘생겼는데 동생은 생각보다 못생겼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동생 겁나 억울하지. 연예인들도 그렇잖아. 대부분은 다 이쁜데 연예인들 중에 형제 가끔 등장하면 생각보다 안 이쁘다 이런 경우도 있어. 그 당사자는 되게 예쁜데. 그러니까 얼굴 고친 거 빼고도. 그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 2분열. 감수 2분열 두 번째 분열이야. 얘는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쪼개진다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애가 남냐면 이런 애가 하나 있고 또 이런 애가 하나 있어. 그리고 이런 애가 하나 있고 또 이런 애가 하나 있어. 그래서 여기는 똑같아. 이렇게는. 그래서 감수 2분열은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은 분열이야.
감수 1분열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감수 1분열을 여기서 염색체 수가 감소한다. 염색체 수가 언제 줄어드느냐 그러면은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설명해 줄게 얘들아. 여기서 쪽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종류를 묻게 얘들아. 자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중에는 건우야 염색체의 종류가 총 몇 개야? 네 개지. 왜냐면 얘는 얘랑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종류잖아. 근데 이렇게 잘라졌어. 그래서 하나는 이거 됐고 하나는 이거 됐어. 그럼 건우야 이 속에는 염색체 몇 종류 있어? 그치 2종류지. 이거는 똑같은 애니까 종류는 아니지. 그럼 얘도 2종류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로 쪼개질 때는 야 유빈아 이 속에는 염색체 몇 종류 있어? 2종류지. 그럼 여기도 2종류였는데 여기도 2종류. 그럼 여기는 염색체의 종류 변화는 없지.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서 개수는 살짝 줄었으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종류가 중요한 거야. 염색체의 종류. 그래서 감수 1분열은 염색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종류가 포인트야.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야. 한 번 더 들으면 이제 좀 정리가 될 거야.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요거를 꼭 명심하고 뭐 시험에 무조건 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사람의 발생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가 페이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가 숙제였어. 이준이, 신희준, 예. 너 솔직히 말해봐. 동영상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새끼야? 맞습니다. 진짜 봤어? 절로. 이 새끼. 숙제 안 했잖아, 이 새끼. 그래서 결론은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야, 이분아, 저렇게 때릴까? 빡치는 말을 안 듣잖아. 어떻게 해야 돼? 말을 듣게 해야 돼. 말로 하니까 안 듣잖아. 너 몇 달을 봤잖아. 말을 찾까? 그럼 말 들을까? 어떻게 할까? 좋죠? 부모님께 전화를 해? 그럼 저 새끼 울어. 엄마한테 전화하면 저 새끼 울다고. 나한테 혼나는 게 낫지. 이 새끼 막 울면 어떡해. 그리고 막 속상하다고 지금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어떡해. 그럼 그게 더 큰 일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여기는 내용이 어려운데 얘들아 13페이지부터 거는 숙제 다 했냐? 13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챕터는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여기 2학기 때 아마 2학기 시험 범위가 될 거야. 1학기 때 여기를 배우는 학교는 없을 거야. 여기 5단원이니까 따지면 웬만하면 1학기 때는 여러분들 1, 2, 3, 4 안에서 끝날 거야. 그러면 거의 얘는 2학기 때 시험 범위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확률이 높아. 자 어쨌든 여기 나중에 시험 범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무식하게 외워야 돼. 딱 어떤 느낌이냐? 작년에 2학년 때 소아와 순환 그건 기억나지? 딱 그 단원 느낌이야. 외울 거 되게 많잖아. 뭔가 이제 되게 어렵다. 방금 설명한 건 좀 내용이 어려워서 내가 다시 해줬어. 근데 나머지 사람의 발생이나 이런 거는 그냥 좀 단순하게 많이 반복해서 많이 외우면 되는 거야.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건 방금 얘기한 감수 2분열 이런 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숙제할 때도 그렇지만 책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이거를 시험 보러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기 말고 시험 보러 갈 때는 내가 책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입력하고 가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유빈아 집에서 책 보면서 숙제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못 알아보는 건 없잖아. 그치? 근데 책 없이 너 풀어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지.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돼. 자 그래서 자 14페이지 15페이지에서 유빈아 질문해봐. 요건 좀 어렵더라 하는 거. 응? 5번 한번 볼게. 그 다음에 저기 현준이 14페이지 15페이지 숙제했지? 여기서 너는 몇 번이 어렵드나? 4번? 자 4번 5번 선생님이 두 개를 풀어볼게. 4번 5번 자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숙제를 안 한 사람은 오늘 이따가 집에 가서라도 영상, 어차피 링크는 다 살아있으니까 내가 뭐 동영상 지우는 거 아니니까 동영상 꼭 보고 숙제도 꼭 하라고. 너도 집에서 동영상 꼭 보란 말이야. 안 보면 결석이 돼버려. 야, 동영상을 안 볼 거면 선생은 고생해서 뭐하러 찍어서 기껏 보내줬으면 봐야지. 응? 자, 4번부터 풀게요. 그림은 체세포 분열 과정이야. 응?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처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 가에서는 이게 뭐야? 이것도 단편적인 암기야, 암기.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딱 보면은 우리 교재 기준으로 7페이지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야. 7페이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외우고 시험을 보려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지. 응? 자, 볼게요.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나가 제일 앞에야. 그치?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가.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순서는 잡아낼 줄 알아야 돼. 나는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응? 자, 대충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가에서는 염색체가 옳은 거 고르는 거야. 가는 지금 이미 다 쪼개졌는데 뭘 쪼개진 후의 모습인데 염색체가 오른쪽 왼쪽 할 게 없지. 현준아, 가는 이미 다 쪼개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염색체가 좌우에 배치된 거지 가운데 배치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렸어. 2번, 나에서는 유전물질이, 나에서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 유전물질이 응축돼 염색체가 된다라는 건 다의 장면을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럼 2번도 틀렸어. 다에서는 유전물질이 풀어진 게 아니고 좀 뭉쳐있잖아. 봐봐, 뭉쳐있는 거 보이잖아. 그래서 풀어진 상태를 염색사라고 부르고 뭉쳐있는 거를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래서 다 그림을 보면 저건 염색체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3번도 틀렸지. 라에서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나눠졌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염색체가 원래는 원본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카피를 한 거야. 그럼 이렇게 카피된 모습을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야. 카피된 것도 결국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잘라지면 좌우가 완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애야. 이해됐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 5번 마에서는 세포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없지 그런 거. 세포판은 가에서 만들어졌잖아. 세포판이 뭐야? 가운데 연결하는 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식물세포 분열인가 보다. 그래서 답이 4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양파의 뿌리세포, 체세포 분열. 양파는 왜 뿌리세포를 보냐면은 뿌리세포에 생장점이 있어가지고 식물은 모든 곳이 생장하는 게 아니고 생장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 줄기의 끝부분, 뿌리의 끝부분, 뭐 잎의 끝부분, 주로 끄트머리에서 생장하지. 한가운데서는 생장할 일이 없지 별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그럼 쭉 훑어봐봐. 처음에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돼? 양파를 물과 묽은 염산 섞은 데다가 중탕을 해. 왜? 이따가 찢을 때 편하게 찢으려고. 응? 그렇게 중탕을 했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하면은 처음에 양파를 마가 제일 앞에야.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섞은 요게 여기서 양파 뿌리 조각이 있잖아 얘들아. 근데 뿌리 조각은 식물은 우리가 잘라내도 그 과정에서도 생장을 계속 한단 말이야. 죽은 게 아니야. 생장을 해. 그래서 저기 에탄올 들어가 있지 얘들아. 에탄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양파를 그 뿌리 부분을 잠깐 마비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나 봐봐. 야, 우리가 세포 분열을 볼 건데 세포 분열하는 장면을 볼 건데 계속 얘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으면 현미경으로 보기가 불편하잖아. 마치 사진 찍듯이 쫙 하고 찍어놓는 게 낫지. 왜냐?
뿌리 끝에 생장점에는 세포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놈은 전기인 장면이 있고 어떤 놈은 중기도 있고 어떤 놈은 간기도 있고 얘네들이 세포 개수가 많으니까 모든 애들이 중기고 모든 애들이 말기고 그렇지가 않다고. 근데 안 움직이는 장면을 보고 싶은 거야. 왜? 그래야 확연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에탄올과 아세트산 섞은 용액이 뭐냐면 양파를 처음에 고정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의 세포 분열을 살짝 막아주고 야 너 마치 마취시키는 느낌 있지? 딱 그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먼저 마취를 시켰어. 그 다음에 물과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데다가 얘를 이제 담궈. 왜냐? 이따가 찢어서 프레파라트 만들 거잖아. 아무래도 식물이다 보니까 질기잖아 얘들아. 그래서 찢기 좋게 하려고 한마디로 가 과정은 쉽게 말하면 찢기 편하게 하려고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막 가야.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산카민 용액이 뭐냐면은 아까 세포 속에 염색체 들어있었지. 그 아세트산카민이 염색체를 염색해. 안 그러면 양파 끝에 니네 뿌리 생각해봐. 투명하잖아. 안 그러면 투명해. 투명하니까 눈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아세트산카민이 염색체만을 염색해. 세포질은 염색하지 않아. 신기하게도. 그래서 염색체를 염색했어. 그 다음 염색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찢어. 저게 찢는 거야, 찢는 거. 왜? 최대한 찢어서 얇게 펴야 잘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뭉쳐있으면 안 되잖아. 뭉쳐있으면 위에는 전기, 밑에는 중기인데 내가 볼 땐 이렇게 두 개 겹쳐 보인다고. 그래서 최대한 얇게 피는 거지. 겹치는 장면 안 나오도록. 그런 다음에 봐 뭐야 이렇게 톡톡톡 눌러가지고 저기 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뚜껑 덮어가지고 거름 종이로 물기 쫙 빼주는 거. 그러면 나 이후가 이제 완성된 프레파라트가 되는 거지. 완성본이야. 그리고 어떻게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거 순서 정도는 얘들아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지 뭐 내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다만 구간별 장면이 도대체 무슨 장면이고 저거 하는 의미가 뭐냐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 지금. 근데 최종적으로 순서를 암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이지. 그래서 1번 맞았어. 간은 조직을 연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방금 했잖아. 찢기 편하려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안 그러면 질겨. 야 니네 김치 같은 거 먹어보고 하지만은 생각보다 질기잖아. 소화는 잘 되지만 이 채소 계열이 소화는 잘 되지만 그래도 나름 질겨. 그치?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나는 세포를 얇게 펴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지만 겹쳐 보이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하나씩 보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4번 다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아니야. 저건 염색하는 거야. 염색하는 거. 다는 아세트산카민용에 염색하는 거. 봐봐. 색깔 들어있잖아. 색깔 들어있는 건 염색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많은 분열을 멈추게 하기 위한 과정이 아까 했잖아. 에탄올 들어갔잖아. 애들 알코올 들어갔잖아. 그럼 약간 마취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5번은 답이 4번이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 형성평가 2회로 넘어갈게요. 2회 16페이지 17페이지에서 유빈아 질문. 여긴 없어. 할만해? 현준이는? 6번? 6번? 6번 볼게. 자 오른쪽 그림은 자 형성평가 문제 2회 17페이지 6번 보는 거야.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동물세포의 분열 과정 중 한 시기를 나타낸 거야. 자 저게 뭐냐면은 이 장면이야.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빨갛지. 그럼 쟤네 둘이가 다른 염색체인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 장면을 선생님이 아까 말한 알파벳으로 표현해 줄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AA고 얘가 AA야. 밑에 있는 애는 BB고 밑에는 BB야. 얘가 AA인지 어떻게 알아? 얘가 A만 있으면 이 장면이야.
근데 A면 이래서 A인 거야. 그러니까 원본이 이거고 요거는 카피한 거야. 그림에 나오면 그렇게 구분하면 돼. 근데 얘랑 보다시피 또 어떻게 구분해? 색깔이 다르잖아. 색깔이 다르니까 서로 다르네야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야. 색깔이 다르다가. 그럼 얘는 쪼개지면 어떻게 좀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그럼 저 장면은 감수 1분열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쪼개졌지? 그럼 두 번째 또 이렇게 쪼개지면 그게 감수 2분열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문제 보자. 유전 물질이 복제된다가 아니고 지금 복제는 이미 했고 쪼개지기 직전이지.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감수 1분열의 장면이니까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 장면 하나만 보면 2개 됐다가 얘네들이 또 그러니까 2번 분열이 다 끝난 후에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 장면에서는 딸세포가 당연히 2개밖에 안 만들어져. 한 번에 4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반으로 쪼개졌다가 또 반으로 쪼개져서 2번 쪼개져서 합이 4개 되는 거지. 그럼 2번도 틀렸어.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한다. 이가 염색체가 얘들 얘기하는 거야. 얘들. 중앙에 배열해. 잘라주려고. 지금 중앙에 서 있잖아. 그럼 3번은 맞는 말.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고 세포 분열하는 중이야 지금. 그 다음에 5번.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고 표현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는 이건 체세포 분열 혹은 감수 2분열. 그래서 이거 5번 잘 봐봐.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저거는 좌우로 서로 다른 염색체가 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해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현준아 됐어? 그럼 여기까지? 다른 거 더 질문 없지?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우리는 이제 멘델의 유전으로 갈게요. 자, 여기 멘델의 유전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얘들아. 은근히 조금 어려워. 결국 쉽지 않아. 자, 그러면은 윤상이도 동영상 보는 윤상이도 우선 하나씩 나눠서 갈게. 페이지 21페이지 페이지 21페이지 한 페이지만 읽어봐. 읽고 나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쌤 이건 다 외워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다 외워야 되는. 아니야. 다 안 해도 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외울 게 없는 게 읽어보면 그 뜻이 들어있잖아. 그래 안 그래? 야, 대립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같은 걸 뜻하는 거야? 다른 걸 뜻하는 거야? 다른 거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초딩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지. 생각보다 외울 게 많진 않아요. 원리 외울 게 좀 많아 보여요. 뭐라고? 원리. 원리는 한 번만 이해하면 돼, 거미야. 생각보다 안 힘들어. 야, 어려우면 내가 항상 그러잖아. 어려우면 야, 여기 어렵다 하잖아. 근데 내가 내 입에서 별로 안 어려워 하면 할만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배우면 할만해. 당연히 처음 배울 때는 좀 헷갈리고 어렵겠지. 처음에 한 번은 어렵지. 처음부터 쉽진 않지. 그건 당연한 거고. 자, 설명할게 여기에 얘들아. 자,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벨기에 사람인가 그럴 거야. 신부야, 신부.
옛날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에서는 옛날에 신부 혹은 교회 성직자 이쪽은 계열이면 상당히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교회의 신부인가 그럴 거야. 신부니까 어때? 할 일이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완두콩 가지고 막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 생명공학계에서는 상당히 선구자급으로 인정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멘델 이전에 생명공학적으로 유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정리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다윈이라고. 야, 건우, 다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다윈의 진화 이런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는 봤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책 이름이야, 책 이름. 종의 기원.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진화 이런 거, 진화 이런 말은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잖아. 그 다윈인데 다윈은 뭔가 수치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하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좀 이런 식으로 좀 막연히 기술을 했어. 그러니까 다윈의 어떤 내용, 다윈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논리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우가 이 음식 맛있어. 왜?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근데 이러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건우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야, 내 입맛 좀 안 맞는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약간 다윈이 조금 그래서 논리성은 조금 부족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지. 최초의 생명공학을 유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거지. 언제나 시작한 사람은 제일 잘한 거야.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엔 그 사람이 엄청 똑똑했던 거야. 그렇잖아. 예를 들면 너네 알다시피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야? 세종대왕이지. 근데 세종대왕보다 건우가 수학을 더 잘할 수도 있어. 왜?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약했으니까 지금 세종대왕 삼각비도 몰랐을 수도 있어. 건우 삼각비도 알고 2차 방정식도 알잖아. 그러면 건우가 세종대왕보다 졸라 똑똑하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시대가 다른데 세종대왕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쯤 저기 어디 서울대 아니면 서울대가 뭐야 저기 뭐 미국 유학 가서 어디서 교수하고 있겠지. 예를 들면 그치?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쨌든 다윈 이후로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뭔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전을 최초로 뭔가 증명했다고 해야 되나 정리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보여줬어.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분이지. 유전 어떤 그쪽 생명공학계에서는 이 사람이 선구자야, 선구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 자, 유전은 뭐냐? 말 그대로 부모의 형질. 여기서 형질이라는 거는 특징 정도로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부모의 특징이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형질에는 뭐가 있느냐? 색, 모양, 성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을 이제 형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럼 형질 중에서는 대립형질이 있어. 대립형질이 뭐냐면은 동시에 가질 수 없는 형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두콩이 꽃이 보라색이야. 그럼 얘는 보라색 꽃을 가진 애지 한 그루의 완두콩에서 꽃이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 건 없다. 그럼 얘는 보라색이면 얘가 가진 꽃은 다 보라색인 거야. 응? 그런 개념이 대립형질이야. 한 그 완두콩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형질. 그래서 야, 둘 중에 하나 골라. 너는 이거 오케이 끝. 뭐 이런 개념인 거지. 그걸 대립형질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자가수분은 수수의 꽃가루가 완두콩 한 그루 기준으로 하면 꽃이 되게 많잖아. 그러면 내 한 그루 안에서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새롭게 수정을 하는 경우를 자가수분, 내 것끼리 수분 이런 뜻이고, 타가수분은 내 꽃과 옆에 있는 꽃이 서로 만나. 응? 그걸 타가수분이라고 불러. 참고로 식물은 자가수분을 해도 이렇게 어떤 번식이나 새로운 어떤 열매가 맺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장이 없어.
얘들아 참고로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친혼, 예를 들면 뭐 형제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거나 혹은 사촌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걸 하면은 기형의 확률이 높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좀 심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동성동본 이런 건 좀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 근친혼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직계 몇 촌까지 예를 들면 한 30촌 넘어가고 그럼 거의 남남이지. 성만 똑같은 거고. 근데 니네 알다시피 한 4촌, 8촌 정도까지는 명절 때 보면 만나는 사이 아니냐. 그렇게 결혼을 왜 금지를 하냐면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대. 그래서 과거 유럽에서는 얘들아 저 유럽이나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막 이런 동네는 근친혼이 돼. 실제로 일본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사촌끼리 결혼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옛날부터 되게 금지를 했어. 그래서 유럽에서 근친끼리 막 사촌이랑 결혼하고 이러면은 자식 중에 기형이 나온 확률이 왕실에서도 기형이 나온 확률이 되게 높아. 이거는 이미 연구적으로 밝혀진 거야. 근데 신분은 상관이 없다 이거지. 자, 자가수분, 타가수분, 순종. 몇 세대를 자가수분해도 똑같은 애들만 나오는 거야. 그럼 잡종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 대립형질.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순종과 잡종 우리 일상에서는 야 어떤 우리 댕댕이 순종이야 그럼 왠지 느낌적으로 좋은 느낌이고 우리 댕댕이 시골의 자부종이야 그러면은 이놈 저놈 다 섞였다고 그런 거니까 왠지 잡종하면 좀 느낌적으로는 좀 왠지 싸구려 느낌 순종하면 왠지 고귀하고 비싼 느낌인데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서 그냥 순종은 한 가지 성향만 가지고 있는 거 잡종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성향이 섞인 거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뭐가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표현형은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완두콩은 대부분 식당 가서도 완두콩 같은 거 가끔 샐러드에 섞여서 나오는 거 대부분 동그랗지 주름진 거 별로 없잖아. 겉으로 보이는 거. 근데 완두콩에는 쭈글쭈글한 완두콩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사람으로 따지면 야 쟤는 피부가 까만 편이야 또는 얘는 피부가 하얀 편이야 쟤는 눈이 되게 크네 쟤는 눈이 작으네 쟤는 키가 되게 크네 키가 작으네 이런 걸 표현형이라고 불러.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잖아. 키 크고 키 작은 걸 눈으로 딱 보면 보이잖아. 완두콩에서는 색깔 모양 요런 게 예를 들면 얘가 노란색이야 이런 것도 표현형인 거야. 응? 제가 녹색이야 그것도 표현형인 거야.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얘를 유전자형 아까 상동염색체 개념으로 해서 대문자 혹은 소문자로 알파벳으로 표현한 걸 유전자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 다음에 우성열성은 뭐냐면 대립형질끼리 섞였을 때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드러나는 거. 얘들아 이 세상의 모든 형질이 대립형질은 아니야. 간단한 예로 대립형질이 아닌 경우를 예를 들어줄게. 사람 같은 경우 피부 예를 들면 엄마는 시커매 근데 예를 들면 아빠가 시커매 근데 엄마는 하얘 막 서양 사람처럼 하얘 그럼 자식을 낳잖아. 그럼 보통 중간 정도의 색깔의 피부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 근데 이제 아빠 쪽으로 몰빵해서 자식을 낳더니 시커먼 애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엄마 쪽으로 몰빵해서 허연 애가 나올 수도 있는데 피부 색깔 같은 경우는 평균을 보면 섞여서 중간쯤의 색깔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 이건 대립형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성열성이 없는 거지. 섞여서 나오면. 이해됐지? 근데 대표적인 우성열성이 사람 같은 경우 뭐 있냐? 쌍꺼풀. 우리 쌍꺼풀 있잖아. 무쌍이라고 하고 쌍꺼풀이 있지.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이야 얘들아. 그래서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쌍꺼풀이 있어도 자식이 쌍꺼풀이 있을 확률이 4분의 3, 75%라고. 엄마 아빠 둘 다 쌍꺼풀이 있다. 그럼 자식은 100% 무쌍이 나올 수가 없어. 쌍꺼풀 수술하는 거 빼고 수술은 아니지. 당연히 수술은 끼면 안 되지. 근데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쌍꺼풀이 있어. 그러면은 쌍꺼풀이 있을 확률이 75%라니까. 근데 이제 엄마 아빠 두 분 다 무쌍이야. 그럼 자식은 100% 무쌍이지. 그래서 쌍꺼풀이 우성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니네 옛날에 역사적 사진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 보면 쌍꺼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우리나라 옛날 고려시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인종은 원래 무쌍 인종이야.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쌍꺼풀이 우성이다 보니까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보다는 현대시대에 쌍꺼풀 있는 사람 비율을 조사해보면 비율이 점점 높아지.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무쌍은 얼마 없고 대부분 돌아보면 다 쌍꺼풀만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어쨌든 쌍꺼풀이 우성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쌍꺼풀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눈 땡그라가지고 쌍꺼풀이 있으면 눈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랬단 말이야. 무쌍이 내 주변에서도 무쌍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 연예인들 보면 무쌍 거의 없잖아. 대부분 다 쌍꺼풀 있지. 근데 쉽게 말하면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때 불과 한 20, 30년 사이잖아. 그때만 해도 연예인, TV 연예인도 무쌍 연예인도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TV 나오는 애 중에 무쌍 거의 없지. 대부분 다 쌍꺼풀 있잖아. 물론 내가 말하는 건 수술을 제외하고, 뭐 수술해서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대표적으로 우성열성이야. 그 다음에 대리부전자는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그러면 비유를 하자면 대문자가 우성이네. 예를 들면 사람으로 따지면 대문자 R이 쌍꺼풀 있는 거. 그럼 소문자 R이 무쌍.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거야. 그럼 이해가 되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래서 얘네들 상동염색체, 아까 내가 상동염색체가 뭐라고 했어? 하는 일이 똑같은 애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 눈에 예를 들면 아까 1번 염색체가 A야. 그럼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야? 내 쌍꺼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랑 만나면 난 쌍꺼풀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랑 만나면 난 쌍꺼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근데 역할은 똑같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런 애들을 상동염색체라고 불러. 응? 그래서 우성인에는 대문자 쓰고 열성인에는 소문자 쓰고. 그 다음에 맨델이 왜 완두콩 사용했냐? 일단 기르기가 쉬워. 야, 완두콩은 한 3개월 기르잖아. 그러면 알맹이 나와. 1년 걸리지도 않아. 여러분들 웬만한 식물체 같은 경우는 열매 한 번 얻으려면 1년씩 걸리잖아. 예를 들면 사과, 가을에 수확하잖아. 근데 물론 요즘에는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지. 강제적으로 얘 식물들의 리듬을 바꿔주는 거지. 요새 딸기 나오고 귤 나오고 사과 나오고 배 나오고. 원래 비닐하우스 재배가 없다면 우리는 사과나 배는 가을에 먹는 거야. 굳이 요즘에 먹는 게 있다면 가을에 따놓은 걸 저장해놨다가 요즘 먹는 거지. 근데 요즘에 비닐하우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요즘에 사과를 딴다고. 왜? 요맘때쯤 열매를 열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계절에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요즘 같은 때 수박도 먹는다고. 잘 안 팔아서 그렇지. 왜? 비싸지. 비닐하우스 재배로 하면 내추럴하게 태어난 애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비싸니까 안 사 먹을 뿐이지. 그래서 제철 과일이라고 해서 제철에 먹으면 싸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박에 환장한 사람이 아닌 이상 굳이 2배, 3배의 돈을 주면서까지 수박을 먹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있으면 먹어. 수박 맛있어. 근데 굳이 3배씩 돈 주고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 몇 달 기다리면 어차피 싸게 나오는데. 수박을 한 번도 안 먹어본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런 거야, 똑같아. 완두콩 같은 경우 한 3개월이면 알맹이 또 나와. 그러니까 기간이 되게 짧은 거지. 그리고 그냥 땅에다 심어놓으면 물만 주면 알아서 큰단 말이야. 뭐 농약 주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그냥 왜냐면 싸니까 그냥 심어놓고 알아서 커라 하는 거야. 그럼 관리하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한 개도 안 힘들지. 그냥 심어놓고 어디서 자고 일어나면 열매 열려있고 이런 거야. 비유를 하자면. 그 다음에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모두 가니까 이놈저놈 다 섞어도 내 맘대로 조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녹색 만들고 싶으면 녹색 만들고, 예를 들면 노란색 만들고 싶으면 노란색 만들고, 쭈글탱이 완두콩 만들고 싶으면 이게 되게 조합이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맨델이 유전 실험에 사용한 밑에 보면 7가지 형질이 있잖아. 그 중에 여러분들은 앞에서부터 하나, 둘, 3개 정도만 기억하면 돼. 뒷부분은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모양. 둥근 애가 있고 찌글탱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색깔 옐로우, 그린. 그리고 꽃 색깔도 안 나와. 웬만하면 앞에서 3개도 아니다 야. 앞에서 왼쪽부터 2개. 알맹이 색깔, 알맹이 모양에서 거의 끝나. 그럼 거기가 오른쪽에 여러 나머지 기타 등등은 사실 몰라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야.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2교시에 그럼 맨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유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마칠게요.